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름이 일찍 찾아올 듯하더니 여름의 시작이라는 이파를 하루 앞두고도 날씨는 변덕을 부릴 모양입니다. 적당한 봄비야 땅에게도 농부에게도 고마운 단비가 되겠지만 올봄에는 유난히 비와 강한 바람이 잦아서 곳곳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란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남해상을 통과하는 커다란 비구름이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이동하는 탓에 제법 많은 비를 뿌린다는데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에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제주와 남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안가 근처에서는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거세게 일 수도 있다니까요.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기온은 비슷하겠는데요. 비와 바람을 생각하면 체감온도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어느새 5월. 나뭇잎의 색이 짙어지고 바람이 더워지면 생각나는 과일들이 있죠. 빨간 수박이 그러고 하나씩 떼어 먹는 포도도 그립고 노란 줄무늬 옷을 입은 이것도 수분 보충과 피로 회복에 좋은 과채류입니다. 요즘은 더워지기 전부터 이것을 쉽게 구해 먹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노랗게 잘 익은 이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과즙이 맛있는 이것.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코리안 멜론이라고도 부르는 이것. 참, 충남 천안의 성안 지역에서는 겉껍질이 얼룩덜룩 초록빛이 도는 개구리 이것이 재배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KBS 라디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요. 오늘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오늘 10시에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었죠? 그렇습니다. 박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된 지난달 16일에 내정과 관련된 자료를 내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대응 기조 하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어업인들이 전국 9개 거점에서 500여 척에 총 500여 척을 동원을 해서 해상 시위까지 지금 벌인 상황이기도 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워낙 수산업계에서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또 이건 다른 상임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강하게 했던 터라 네.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어떤 대응책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꼭 막아내면 좋겠는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해서 우리 어민들의 걱정이 참 큰데 가장 좀 그 심각한 부분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열린 전국 동시 해상시 현장에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어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방류 그 자체입니다. 일단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는 말을 못 믿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게 설령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해주더라도 그걸 우리 소비자들이 믿어줄 것이냐 하는 우려가 큽니다. 또 어민들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의 기억이 생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시에는 방류를 한다 만다 하는 것도 없었는데 원전 사고와 함께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특히나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정말 소비자들의 우려가 불식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클 텐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GMO나 LMO 문제도 같은 문제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별도로 좀 볼 부분은 이제 후보자 부인이 도자기를 들여와서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장관 후보자가 주영 한국 대사관에서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서 2018년 당시에 이 장 후보자의 아내가 영국 현지에서 이 찻잔, 접시 등의 도자기를 대량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걸 이삿짐으로 들여오면서 관세를 물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걸 또 들여와서 일부 판매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가 사과 의사를 표명하면서 관세 회피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이 청문회를 앞두고 수산 분야 경영인 단체인 한국수산업경영연합회 여기에서 해수부 내 그러니까 해수부가 농수산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농수산부의 수산 분야와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해양이 합쳐지면서 다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가 됐는데요. 이때 농수산부에서 넘어온 수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좀 형평성을 잃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성명서를 내서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되는군요. 자, 다음 얘기 나눠보죠. 연근의 어업 구조 개선 정책에 따라서 이제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고 폐업 지원금을 받은 어업인들이 있는데 다시 어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받은 폐업 지원금을 환수하는 그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연근의 어업 구조 개선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연근의 어족자원 회복 그리고 보호를 위해서 연근의 구조 개선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마련을 하고요. 매년 감척 대상 업종을 정해서 자율 그리고 직권 감척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감척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에 응하게 되면 평년 수익액의 3년분, 정확하게는 3년분의 9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업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폐업 지원금을 받고도 다시 감척 대상 업종에 재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감척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걸 고쳐서 폐업 후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업종에 재진입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폐업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앞서 김성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조업을 하지 않고 있는 허가어선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 임차해서 연근의 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에 폐업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근의 어업 구조 개선법 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 이게 4월 13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때 개정안에 따라서 해당 조항의 시행은 10월 14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폐업 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2021년 4월부터 만약에 감척 대상 업종에 재진입을 하게 되면은 폐업 지원 기간인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중 잔여 기간이 2021년 4월부터 12월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4월부터 12월 분의 폐업 지원금을 환수하겠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4일까지 해수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김영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3월 달에 이거 신청자 받았을 때 처음 한 거였거든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첫 텃밭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 제가 되게 많이 아파가지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운동 겸 자급자족 해가지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보자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추 씨를 뿌리고 당근이랑 토마토, 파, 쑥갓 이런 것들, 고수도 심고 초보여서 몰라서 막 이렇게 심게 됐어요. 저희는 모종 말고 씨를 갖다 뿌렸는데 씨앗이 잎이 나온다 그러죠. 이게 땅을 정말 뚫고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뚫고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작은 씨앗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뚫고 나오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상추를 저희가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상추 어린 잎에 따서 비빔밥 해 먹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감격 너무 즐거움. 가을 오기 전에 이제 배추 심어가지고 애들이 김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기네가 직접 기른 거 해서 먹게 하려고. 근데 되게 즐겁거든요. 일주일에 2-3번씩 와가지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워가지고 그냥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보는 거, 자라는 거 보는 거가 되게 감격. 그래서 그냥 올해 농사 잘 마무리 짓고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으면 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향림 근린공원 근처에 가면 향림 도시농업체험원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도시농부가 되어보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텃밭을 꾸려볼 수 있는 건데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해 처음 텃밭 농사 시작한 김영 씨의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처음이라서 모든 게 새롭고 또 한편으론 낯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계신 것 같죠? 건강도 꼭 회복하시고 아이들과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보 농부들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 위해 오늘도 텃밭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함께 들어봤는데 초보라서 이것저것 그냥 여러 작물을 심어봤다. 상추 씨앗을 많이 뿌렸고 또 어린 잎들은 얼마 전에 조금 따서 먹었다. 이런 얘기. 초보들이 진짜 많이 겪게 되는 일들이고 또 많이 주위에 얘기하는 점들인데 초보들이 하는 실수들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렇게 씨앗을 무대기로 뿌려가지고 네. 밀림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항상 그 작물마다 적절한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소금 작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소금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꼭 물을 뿌려줘서 뿌리가 들뜨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뜯어만 드시고 후작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뿌리가 안정이 되도록 좀 잘 물을 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뭘 하나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딱 끝나는 건지 잘 좀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겠어요.
자, 벌써 입하가 내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린다고 하고 바람도 강할 거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또 눈도 내렸고 우박이 온 곳도 있었어요. 지금 텃밭작물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날씨가 변동이 커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벌써 텃밭에 가보면 고추나 토마토를 심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모종으로. 예.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한창 마늘과 양파가 커가는 중이라 웃고름을 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자주 많이 왔죠.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비 때문인지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곳에는 고자리파리 유충의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자리파리 유충은 어떤 피해를 입히나요? 주로 마늘과 양파와 같은 백합과 작물의 뿌리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뿌리예요. 예. 예. 고자리파리의 유충인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마늘이나 양파, 정확하게는 뿌리보다는 덩이줄기라고 해야겠죠. 덩이줄기를 갉아먹어 작물이 자라지 않고 노랗게 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차례차례 옆에 있는 또 포기로도 옮겨가게 됩니다. 이동도 하는군요. 아니, 약간 그 유충들이 좀 피할 것 같은 작물인데 여기를 또 붙어서 이렇게 다 갉아먹는군요. 물 빠짐이랑 아까 처음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면서 뭔가 썩어서 구더기가 생겨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항의 통기성이 떨어지게 되면 작물에 주었던 퇴비가 썩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웃고름을 줄 때 미숙 퇴비가 아니라 완숙 퇴비를 웃고름으로 활용하시고요. 마늘이나 양파 사이를 자주 호미로 긁어줘서 통기성이 좋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애초에 심을 때부터 완숙 퇴비를 주고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완숙 퇴비와 미숙 퇴비,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보통 구입해서 사용하는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는 미숙 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년 정도 보관했다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문제는 포대에 그대로 쌓여 있고 또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비닐로 가려둬서 1년이 지나도 다 숙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비라도 맞게 되면 발효균보다는 부패균이 극성을 부리게 되죠. 이렇게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숙성되지 않은 퇴비를 쓰거나 나쁜 균이 있는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흙도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 자연히 병해충을 부르게 됩니다. 퇴비도 보관도 잘해야 하고 이게 부패균을 오히려 집어넣는 결과가 날 수 있으니까 퇴비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조심해야 합니까? 퇴비를 사원채로 그냥 쌓아두기보다는 밭 한켠에 비를 가릴 수 있는 퇴비칸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포장재를 뜯어서 퇴비칸에 붓고 격주로 한 번 정도는 뒤집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뜯어서 다 부어놓고 뒤집어 주는 게 좋은 건데 그러면 이제 공기가 통하게 이렇게 잘 뒤적이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모아다가 같이 섞어서 발효를 시키면 완벽한 퇴비로 재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비칸 공간만 마련하면 이제 부산물도 섞어서 이렇게 완벽한 퇴비를 만들 수 있다. 욕심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그 날씨를 또 조절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날이 건조해질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 이것저것 막 모아서 섞을 때 오히려 이 숙성이 더 잘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미리 해보게 되는데요. 네. 퇴비가 숙성되려면 수분이 한 60% 정도가 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빵이나 떡을 만들 때 물을 섞는데 그때의 어떤 수분 함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달에 한 번 이렇게 격주로 한 번씩 이렇게 뒤집기를 할 때 사이사이에 물을 줘서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충분히 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이렇게 물이 보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요리를 할 때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수분 함량도 신경을 쓰면서 계속 뒤적여주면 되겠군요.
물은 그러면 호스로 이렇게 뿌려주면 되나요? 뒤집는 사이사이에 예, 그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가장 골고루 물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호스로 뿌리면 넘칠 수도 있겠네요. 예, 분무기를 사용해서 뿌려주면서 이제 부패균보다는 좋은 균이 많은 퇴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충분히 이게 완숙 퇴비로 완성이 된 건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스와 열이 발생합니다. 신경을 건드리는 냄새가 향긋한 냄새로 바뀌고 더 이상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완숙 퇴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 2달에서 3달 정도 되면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냄새가 좀 사라지면서 열도 나지 않을 때 완숙 퇴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해도 그러면 2-3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이게 숙성 과정이니까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보급하는 EM 미생물이나 농업용 미생물을 섞어주면 더 빨리 이렇게 숙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럼 뒤집는 과정에서 분무기로 뿌려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옥수수 언제 심습니까? 질문하셨던 청취자가 계셨는데 바로 요즘이 이제 옥수수 심을 철이라면서요? 네, 옥수수를 이제 심으셔야 하고요. 이제는 모종도 심어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옥수수가 우리나라에 재배되기 시작한 건 조선 후기부터였다고 전해집니다. 원산지가 남미의 페루 지역이니까 신대륙이 발견되고 나서야 이렇게 구대륙으로 전파되었겠죠. 옥수수는 테오신테라고 하는 야생종 목초가 작물로 길들여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전래된 후 이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 수수와 같은 잎을 하고 있는데 알곡이 커서 굉장히 신기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게 또 다 기록돼 있으니까 맞아요. 먹을 걸 귀할 때 알곡이 큰 새로운 작물을 만나보고 얼마나 신기해하셨을까 싶은데 이 옥수수가 생각보다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고요? 네, 얼마나 거름 욕심이 많냐면 완숙되지 않은 퇴비도 흡수할 정도로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네. 옥수수는 자라면서 꼭대기에 또 숫꽃이 피면서 꽃가루를 날리고요. 이어서 잎 겨드랑이에서 옥수수 이삭이 나오는데 그 끝에 달린 옥수수 수염이 암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도 마시는 그 옥수수 수염이 암술이군요. 네, 이 옥수수 수염이 알곡 하나하나마다 매달려서 완전히 그 수분이 이루어져야 이렇게 알곡이 꽉 찬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꽃가루는 바람에 날려서 옥수수 수염에 떨어져서 이렇게 수분이 이루어지는데요. 또 자기 꽃가루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꽃가루가 서로에게 날아들어서 여러 포기 이상을 심어야 완벽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 텃밭이 조금 작다 이런 분들은 옥수수를 또 자리를 옥수수에 많이 내주기가 또 쉽진 않겠네요. 네. 조그만 텃밭에서 효과적으로 수분을 하게 하려면 바람 방향을 맞춰 심어야 합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차가 다니는 길 방향으로 심거나 담벼락을 따라 심어서 적은 포기수를 심어도 이렇게 바람이 들이쳐서 이렇게 수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나중에 뿌리 쪽에 옥수수 포기가 새끼치기도 해서 나오는데 그것들을 잘 제거해줘야 원래 있던 포기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때 또 아래로 처진 잎들도 제거해주면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옥수수를 또 여러 품종을 한번 도전해 본다 이럴 때는 심는 기간에 간격을 좀 두는 게 좋다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아무래도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심게 되면 서로 결잡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옥수수를 심게 된다면 한 달 간격으로 심어서 서로 섞이지 않게 심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옥수수는 찰옥수수, 매옥수수, 팝콘용 옥수수,
단옥수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토종 찰옥수수로는 주목 찰옥수수라든지 꼬마 검정 찰옥수수, 얼룩 찰옥수수 등이 있고 매옥수수는 황옥, 팔줄배기 옥수수 등이 있고요. 그리고 팝콘용으로는 쥐이빨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옥수수는 아직 토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옥수수는 수확 후 바로 쪄먹어야 맛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분이 전분으로 바뀌어서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옥수수 심는 일을 계획 중인 분들은 올해 꼭 맛있는 옥수수를 수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거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튼실한 옥수수 수확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청취자분들 질문 몇 가지 좀 소화해보죠. K8098님 텃밭 가이드 제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셨고요. 9555님께서 관장님 상자 텃밭에 굼벵이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텃밭 상자 안에 굼벵이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서 너무 과습하지 않은지 그걸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습도 네 보시고 네. 일일이 잡아야겠죠 다. 그렇죠. 참 이 하나 나오면 진짜 가슴이 철렁하실 것 같은데. 미리미리 너무 물이 많지 않은지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이렇게 병해충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0509님, 파프리카를 모종으로 심어서 텃밭에서 기르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라고 미리 물어보셨네요.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병에 굉장히 약해서 일반 재배 농가들도 신설하우스 안에서 키웁니다. 네. 따라서 좀 굉장히 예민하게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튀어서 병이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게 옮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특히 또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개가 돼서 병해충을 많이 옮깁니다. 그래서 진딧물 방지하고 그다음에 빗물이 튀기지 않도록 밑에다가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멀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0961님, 관장님 안녕하세요. 고구마 밭에는 퇴비를 주지 않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퇴비 주는 방법이 없네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고구마는 사실은 퇴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작물에 한 3분의 1 정도만 퇴비를 하시고 심으셔야 좋고요. 그리고 퇴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순만 굉장히 무성해지고 밑에 고구마 달리는 게 굉장히 부실해집니다. 네. 9646님께서 박영재 관장님, 방울토마토 모종이 저절로 난 게 있습니다. 그 모종도 키우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씨앗이 자동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네.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작년에 했던 밭에서 계속 나온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옆에서 순지르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땅에 꽂아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자, 관장님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토종작물 모종 나눔 행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잘 진행하셨습니까? 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까다롭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각지에서 한 200명이 넘는 분들이 현장을 찾아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덕분에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잘 키워져서 토종작물의 최종 작업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한테 또 씨앗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나눔을 받으신 분들이 가져가서 지금 당장 심어도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날씨가 변동이 많아서 조금 더 기다렸다 심으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 되면 날이 좀 풀려서 심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주말에 날이 좋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떤 날씨 확인하다가 어떨 때 오늘 얼른 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이 되어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쯤에 이제 기온이 그 정도로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네. 토요일쯤, 일요일쯤 이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꽤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 중에 수도권부터 내리기 시작해 낮 동안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특히 250mm, 제주 남부와 동부에는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집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남해안에는 최고 8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엔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고요. 바람이 걱정입니다. 지금 전남 신안섬 지역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해안과 제주도에도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농어가에서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보죠. 어제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였죠. 네, 어제 영시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88명이 나왔습니다. 전날까지 나올 때 600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제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비해서 추세적으로 확진자 수가 다소 줄긴 했습니다. 오늘은 5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20명가량으로 그 전주보다 40여 명 줄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9가 나왔는데요.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5주 만에 1 이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른 것은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35.5%까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담재된 확진자들이 아직 상당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백신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죠. 네, 이 정부가 어제 이 백신 공급난 주장을 반박하면서 5, 6월 이 백신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23만 회분, 그리고 5월과 6월에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제 백신 기구 구매 기구인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7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29만 7천 회분이 들어옵니다. 이로써 이달과 다음 달에 들어오는 백신은 모두 1,420만 회분입니다. 이 노바백스와 모더나, 얀센 백신 등 이미 계약한 백신들도 상반기에 들여오기 위해서 이 제약사들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백신 수급의 불균형이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백신 도입과 접종이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최대한으로 하면 상반기의 목표치 1,200만 명을 넘어서 1,300만 명까지 가능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주권 확보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 국내 업체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맞아도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말이 어제 좀 뉴스에서 보이더라고요. 어떤 주장입니까? 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이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기는 어렵다라는 의미로 독감처럼 인류와 함께 살아가게 될 질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접종한 사람의 감염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이 감염이 됐을 경우 타인에게 전파하는 2차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이 집단 면역은 공중보건을 위해 꼭 필요한 목표라고 강조했고요. 이 오명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아예 이 질병이 없었던 것으로 하긴 어렵다라는 것으로
이 대규모 예방 접종을 통해 이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새 검찰총장을 지명했죠.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 그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여일 만에 새로운 검찰 수장이 낙점이 됐습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인데요. 앞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후보자와 함께 이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호수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제청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이전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3기수 빠르고요. 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곽희정 통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추가 의혹이 나온 게 있다고요? 네, 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그 이화여대 교수로 지도하던 이 대학원생 논문에 자신의 배우자를 18차례나 공동 저자로 올려서 이 배우자의 논문 실적을 불러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우자인 건국대 임모 교수는 현재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48편을 냈는데요. 이화여대 대학원생 그리고 임혜숙 후보자와 공동 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18편에 달합니다. 특히 임모 교수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진급하는 기간에 이대 대학원생과 공동 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임혜숙 후보자가 이 배우자의 진급을 위해서 이 실적 부풀리기를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 건국대 교수 진급 심사 기준에서는 공동 저자나 교신 저자로 논문을 발표를 해도 최대 80%의 점수를 인정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혜숙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통해서 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2천만 원 적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혜숙 후보자는 관행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에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고요? 네. 지난 2019년 말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를 통해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내 계좌까지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이 자신에 대한 사찰 배우로 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언급했는데요.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가 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검사는 이 주장을 부인했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1월 그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공직자인 검사들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보수 성향의 한 단체가 유시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뒤였고 또 한동훈 검사장도 이 처벌을 원한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고발장 접수 9개월 만인 어제 유시민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기소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 잡혀가는 과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대표, 또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만났다고요? 네, 이 원내 1, 2당인 두 당 대표는 어제 신임 지도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내방하는 형식으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송영길 대표에게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쇄신의 동반자가 되자라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코로나 재난 시대에 조그마한 것을 갖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서 국민의 근심을 풀었으면 좋겠다라며 여러 민생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한 달에 한 번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이 장물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에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라고 받아치는 등 양측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006님, 아산에서 택시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없어서 역에서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5275님, 화순 사평입니다. 우중충한 날씨지만 마음만은 상쾌합니다. 오늘은 싹 틔운 곤드레를 심어보려 합니다. 잘 자라줬으면 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돌풍을 동반한 비 소식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꽤 서늘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평소보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우산도 튼튼한 것으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간 지역 해안가에 바람이 많이 불 거라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